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들은 서재에 앉아 정리해야 할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다. 병원비 정산서, 장례비용 영수증,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책상 위에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몇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아들의 몫이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 때마다 비슷한 절차가 반복되었다.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고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면 며칠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기였다. 처음 2건의 보험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되었다.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돈은 병원비와 장례비용을 치르는 데 쓰였다. 세 번째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랐다. 서류를 확인한 후 잠시 대기하라는 말과 함께 통화가 보류되었고 다시 연결되었을 때 상담원은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해당 보험의 경우 수령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수령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다니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상담원은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직접 지정한 수령인이 있으며 그 사람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다. 보통의 경우 법정 상속인이 수령자가 되지만 계약자가 별도로 수령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상담원에게 수령자의 이름을 물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름은 전혀 낯선 것이었다. 가족 중 누구의 이름도 아니었고 아들이 아는 친척이나 지인의 이름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이름을 되뇌어 보았지만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를 불러 그 이름을 말했을 때 어머니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다. 형과 누나에게도 연락해 물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누구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아버지가 실수로 잘못된 이름을 기재했거나 보험사 측에서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보험사에 다시 확인한 결과 계약은 20년도 더 전에 체결된 것이었고 수령자 정보 역시 그때부터 변경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받아보았을 때 그 이름은 명확하게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아들은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버지는 매달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왔다. 그것도 가족 모두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이며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였을까? 왜 아버지는 가족에게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말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몇 년 전 명절 때였던 것 같았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문득 이런 말을 했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인사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당시 아들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나 은인 정도로 생각했고 굳이 더 묻지 않았다.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들은 보험사로부터 받은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수령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니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버지보다 30년쯤 어린 사람이었다. 그 정도면 아들 자신과 비슷한 또래거나 조금 더 어릴 수도 있었다. 아들은 인터넷 검색을 시도해 보았지만 흔한 이름이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며칠간 아들은 그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험금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왜 가족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험금을 남겼느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 결국 아들은 사설조사 업체에 의뢰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런 일을 혼자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아보라고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렸다. 조사원이 전화로 먼저 개략적인 내용을 알려주었을 때 아들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오래전 관계를 맺었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공식적으로는 혼외자였고 출생신고조차 한참 뒤에 이루어졌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가족관계 등록부 어디에도 올라가 있지 않았다. 조사원을 직접 만나 상세한 보고서를 받았을 때 아들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사람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잠시 근무했던 회사의 동료였다.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한 지 몇 년 후였다. 그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웠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와는 거의 만나지 못한 채 자랐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아이 역시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다. 대학은 가지 못했고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흔적은 거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다만 20여 년 전부터 사망보험 하나를 유지하며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왔다는 것, 그리고 수령자를 그 사람으로 지정해 두었다는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연결고리였다. 아들은 보고서를 덮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평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믿었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동시에 그 숨겨진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어머니에게 조사 결과를 말해야 했다. 아들은 며칠을 망설였지만 결국 사실을 전했다. 어머니는 보고서를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 읽고 난 후에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아들이 아는 바를 말해주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침묵했다. 며칠 후 형과 누나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족회의가 열렸고 거실에 모인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다. 형은 분노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숨길 수 있었느냐고, 어머니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나는 울먹이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들에게는 그토록 엄격했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아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깊은 피로만이 느껴졌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해 알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대화는 결국 보험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모아졌다. 형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수령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누나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자고 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험금을 포기해달라고 설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아들은 그 어떤 방법도 옳지 않다고 느꼈다. 법적으로 다툰다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계약은 명백히 유효했고 아버지는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것은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보험금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태어났을 뿐이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는 끝났다.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살아있을 때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험금만은 남겨두었을까?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었을까? 며칠 후 아들은 혼자서 그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 만나겠다고 미리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주소를 찾아간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였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니 낡은 건물이 나타났고 그 건물의 2층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참을 건물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아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문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누구라고 밝혀야 할지, 왜 찾아왔다고 설명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떠올렸다.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며 자식들의 교육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도박이나 다른 취미 생활에 빠지지도 않았다. 주말이면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평범하고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그 아이를 떠올렸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만나지 못하는 자식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중적인 삶을 20년 넘게 살아왔다는 것이 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 살면서 어머니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닐까?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보험사에서는 서류 처리를 독촉하는 연락이 왔다. 수령자 본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들은 조사보고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험사에 전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험사로부터 수령자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즈음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계약이 명백히 유효하고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사기나 강요에 의한 계약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법적 다툼이 없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의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여전히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것이 진정한 책임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통보가 왔다. 그 사람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는 찝찝함이 공존했다. 며칠 후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발신인의 이름을 보니 그 사람이었다. 아들은 한참을 편지를 들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웠다는 내용이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된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으면서 아들은 처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날 수 없었던 아이의 삶이 어땠을지,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며 살아왔을지 상상해 보았다. 학교에서 가족관계를 물을 때마다, 아버지의 직업을 쓰라고 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을지 떠올려 보았다. 그 사람에게 보험금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였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증거였고,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확인이었다. 아들은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아버지의 선택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다. 아버지도 나름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 했던 것 같다고. 비록 그 방식이 완전하지는 못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으려 했던 것 같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배어 있었지만 조금은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갔다.
형은 여전히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누나는 가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다. 어머니는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단순한 분노나 슬픔만이 아니라 복잡한 이해와 용서의 과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은 가끔 그 편지를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들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점차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났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아야 했던 사람.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편지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한 수용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는데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중간중간 개인적인 생각들도 적혀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자기기만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날짜를 보니 10여 년 전에 쓴 글이었다. 아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도 고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심경이 조금은 이해되었다. 물론 그것이 아버지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도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들은 그 수첩을 어머니에게 보여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 글을 읽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다. 대신 아들은 그 수첩을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계절이 바뀌고 아버지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기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고 함께 성묘를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형이 물었다. 그 사람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편지 이후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황을 알 수 없었다. 누나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을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더 필요했다. 상처가 아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보험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었고 쉽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었으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의미였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그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행동으로만 남겼고 그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다고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아버지도 인간이었고 완벽하지 못했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밤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선가 평안한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여전히 믿고 있는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었지만 그 질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일 것 같았다. 보험금을 받은 그 사람도 지금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그것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아버지는 완전히 부재한 존재가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지만 자신을 기억했던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다. 아들은 천천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일상은 계속될 것이고 시간은 흘러갈 것이며 점차 이 모든 일은 기억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선택과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남아서 가끔씩 떠올려지고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 돈이 아니라 질문이었고
명확한 답이 아니라 끝없는 고민이었으며 쉬운 용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불완전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